당장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계 주식으로 유명하신 분들,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쉽게 1대1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네. 이런 세상에서 차이는요,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게 우리는 그 지혜 상태로 받아들이기보단 지식 상태로 많이 그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네. 아, 이런 게 있었다. 누가 뭘 했대더라. 그러면 누가 뭘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미국이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게 내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뉴스에는 안 나와요. 왜냐면 내 비즈니스를 뉴스가 모르니까. 네. 그럼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저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꿈이 알려줘서 과학적 발견하는 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꿈이요? 네. 그러니까 주기율표 아시죠? 네. 수에 리베부탕 높은 애 남아시아요에서 있잖아요. 네.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도 꿈에서 그 표를 봤대요. 그 원소들이 촉촉착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저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는 거고요. 오토 레비라는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 실험을 했어요. 근데 꿈에서 개구리 실험을 설계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막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잠결에 적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아 망했어 이씨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날 또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정서해가지고 딱 적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노벨 의학상까지 탄 거거든요. 야, 그렇구나. 야, 이 정도면 거의 그 조상님이 그 로또 번호를 카톡으로 보내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게 왜 가능하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가 원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문자답이 무의식적으로 내 꿈에 들어와서 내 무의식에서 그걸 구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유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자문자답인 거예요. 그런 지식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총론이 되고 그럼 우리 비즈니스는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유튜브는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건 이 복잡하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자답이 한편으로는 네.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뭔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인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쓸데없는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우와 엄청나다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 정말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전문학의 이해. 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빠지면 너무 눈치가 보이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네. 그래서 다들 약간 좋은 말은 가족적인 분위기.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늦은 거예요. 늦어서 뒤에서 뭐래 지각을 했으니까 살짝 열고 들어오는데 교수님이 자네 지금 오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자넨 뭐가 죄송한가? 완전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정말 90도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진짜 진지하게 아니 진짜로 물어보는데 뭐가 죄송한 거야? 약간 분위기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도 앉아있는 우리 생각을 해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수업에 늦었어요. 교수님한테 이 학생이 죄송한 게 뭘까요? 어떤 포인트가 죄송할까요? 늦게 들어온 거? 중간 흐름을 끄는 거? 중간에 그러면 왜냐하면 몰래 들어와서 앉으면 아무도 안 끊고 왜냐면 뒤에 있으니까 애들은 그렇죠. 모르는데 교수님이 말을 걸어서 끄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그럼 넘어갔으면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미안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을 기다리라고 뭐 지연이 돼서 수업이 늦은 것도 아니고 그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진짜 딱히 미안한 포인트가 없네? 그래서 걔가 오히려 본인이 손해인 거네요. 그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늦어서 내가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뭐 보충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손해구나 지각하는 걸 앉아있는 우리도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넌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게 과연 진짠가?
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더니 진짜가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어떤 이벤트, 그 생각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부정적이 아닌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이게 과연 진짜인가? 생각해보니까 진짜야. 그 유명한 게 그래서 데카르트잖아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 코기토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의미로는 나는 의심한다,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다 의심스럽고 저게 진짜로 존재하나? 옹달잭방님은 진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은 확실하다. 그 모든 비판의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그 철학의 그 기본 원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자문자답도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 보니까 훈련을 통해 지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우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뭐랄까 지식을 네. 뭔가 우리 그 연결해 가지고 그 점이 아닌 전체 면으로 만든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은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네. 하는 식으로 적용이 돼서 그 살아나는 거. 네.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 지혜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야 그런 건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기법인데요. 스피커 기법과 깔때기 기법이 있습니다. 스피커 기법, 깔때기 기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기법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를 사건 그대로 놓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뭐가 있을까? 뭐 이성균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깝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찾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게 있지만 사실은 뭐 그 공표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범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몰아넣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인권 면에서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균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큰 의미를 찾아가는 게 스피커 기법이에요. 반대로 깔때기 기법은 너는 아름다움이라 뭐라 생각해? 너무 크잖아요 질문이. 그러면 이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름다움 크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가 이렇게 좁히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뭐 예전에 비너스가 생각보다 되게 뚱뚱한 거 아시죠? 양귀비도 되게 뚱뚱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옛날엔 다산이 굉장히 좀 축복이어서 그런 여인들이 미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랑 상대적인 거여서 이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지. 네. 한주 예를 찾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사건은 의미를 찾고 큰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는 예를 찾고 이런 것들이 스피커 기법, 깔때기 기법이라고 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뭔가 와닿는 네. 현실과 연결이 되는 네. 지혜적인 면이 네.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창의성을 또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 창의성을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했을 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천재 창의력을 생각하는데 그런 창의력은 저도 못해요. 그 100년에 한 번씩 뭐 고은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필요한 창의력은 인재 창의력이거든요. 그 인재 창의력은 인재 자체가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천재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인데 그게 마침 이 사회에 딱 맞으면 우와 엄청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간 천재가 많은 거예요.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시대가 지나서 인정받고. 근데 불행하게 살다간 인재라는 말은 못 들어보시잖아요. 인재는 사회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무 똑같잖아요. 요 정도만 트는 거예요. 대신 이러려면 사회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요 정도만 가자. 그래서 인재는 사회가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 갈 수가 없어요. 그 TVN 그 문제적 남자 얘기했을 때 전현무 씨가 사실은 이런 창의력이 있더라고요. 전현무 씨 네. 사회자. 네, 그 인재의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그 로미오와 줄리엣
문제가 있었어요. 면접 질문 같은 건데 옥스퍼드 대학의 면접 질문이거든요. 네.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완전히 얘는 충동의 노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하루인가요? 아니, 하루는 결혼도 해야 되고. 영화에서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아, 그건 하루에 보셨겠죠, 그냥. 네. 5일 걸려요, 5일. 월요일에 만나서 수요일에 결혼하고 금요일에 죽거든요. 이거 완전 충동의 노예입니다, 이 로미오는요. 네. 뭐 그럴 만한 게 로미오 나이가 16살이에요. 줄리엣 나이는 13살. 중2병들 딱. 근데 어쨌든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니까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충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현무 씨가 다른 출연자한테 김지석 씨인가? 한테 나는 이거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지석 씨가 아니 왜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면접 문제다라고 했을 때 지금 6명이 지원했는데 1명만 뽑히는 거거든요. 6명 전부 다 충동적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나는 절대 뽑힐 수가 없을 수 있어요. 2등, 3등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네. 1등 아니면 6등인데 어차피 2등, 3등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근데 생각은 아직 안 한 거죠. 왜 그런지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방송이 들어가면서 이제 면접 질문처럼 시작이 됐거든요. 전현무 씨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랑에 빠진 남자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는데 오늘은 1단계만 빠지고 내일은 2단계, 3일 있다가 3단계까지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랑에 빠진 거지 이걸 가지고 충동적이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로맨티스트가 되고 버린 거죠. 오, 그럴듯하다. 이런 게 이제 인재의 창의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거기서 요만큼만 비틀어보고 요만큼만 다르게 보는 거.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그것부터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훈련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이 감사합니다.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사장도 네. 너무 흥미로운데 네. AI로 생각 능력 200% 확장하기. 네. 진짜 AI가 우리 이제 현실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 네. AI에 대한 우선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3대 오해가 있다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오해 3개가 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AI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이런 말이 있고 AI를 잘 알아야 AI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챗GPT 뭐 이런 것들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업무하는 데 가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기획안부터 시작해서 그걸 정식으로 안 쓰더라도 자기 혼자서라도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업무 속도, 생산성은요 5배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자체가 아니라 챗GPT와 엑셀을 붙여버리고 워드를 PPT를 붙여버려서 단추만 누르면 그냥 PPT가 만들어지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솔루션을 지금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예를 들어 뭐 공기업에 제안서를 넣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PPT를 만들어줘. 제안서를 만들어줘. 딱 하면 3분 만에 이게 딱 100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사람과 다 써야 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를 좀 빨리 활용해야 되는 게 있고요. AI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는 사실은 그 자신의 질문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볼 수 있다가 아니라 AI는 거울입니다.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나의 수준을 딱 보여줘요. 물론 뭐 질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답보다 더 좋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뭔가 차별화되는 질문이 뭐가 있냐? 그게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AI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나를 붙여주는 거울인 거지 이것만 믿고서 야 저거 보니까 저거를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가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AI를 잘 알아야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어르신들이 이런 거 키오스크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오스크 잘 사용하세요? 저는 뭐 이제 사용하는데 네네. 익숙하지 않아서 뭐 처음 보는 거라서. 카테고리를 못 찾아서요. 그러니까 누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킨버거 누르면 되는데 왜 못 눌러? 근데 그게 치킨버거 어디인지 카테고리 찾아서 막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 어딘지 카테고리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주문하기 있으면 탁 눌러서 되는 거야 뭐. 그런데 이 AI는요 음성으로 그 자연어로 이게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치킨버거 하나 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야, 좀 작게 해봐 말로 하면은 이거 작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거 그대로 고정해봐 그럼 고정 그 버튼이 뭔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고정시켜줘라고 말로 하면 이게 동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I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기술인 거죠. 와.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 편해진 거라서 네. 옛날에 디지털 기기들을 다룰 때는 뭐를 누르고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런 것들 엑셀을 다루려면 엑셀 뭐 명령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합쳐봐. 3으로 나눠봐. 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네. AI를 몰라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 챗 GPT로 사람의 생각 가운데 어디까지 구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웬만한 건 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식은 당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 찾아줘 하면 되고 추리가 뭐냐면 추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김주환님. 그렇죠. 좀 약간 수준 있으시다. 보통 코난, 추리의 수준 코난, 김주환이 에르큘 포아로 셜록 홈즈잖아요. 네. 이 추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리가 뭐냐면 정보와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게 추리예요. 네. 이 친구들은 뭐 깨어진 유리, 젖은 양탄자 이런 정보들을 본 다음에 범인은 너밖에 없어.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거라서 추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다 추리예요. 오늘 저녁 때 집에 몇 시에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은가요? 뭐 내가 뭐 일이 뭐 이렇게 끝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보들 가령 뭐 6시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6시는 퇴근 시간이다. 퇴근 시간은 막힌다. 이때 가면은 2시간 걸린다. 이런 것들이 추리인 거거든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이건 정보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건데 이런 추리가 이제 AI에서 가능한 거죠. 네. 그게 검색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검색은 지식만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을까? 이거는 검색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그럼 이거와 이걸 합치면 뭐가 나와? 이건 이렇게 어떻게 돼? 이게 가능한 게 추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상상도 야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줘 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 추리거든요. 상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당연히 그러니까 정보보다 뭐 기억 뭐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감정. 근데 이상하잖아요. AI는 감정이 없지 않나요? 네. 감정을 흉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내가 우울증 환자를 상대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같이 대화를 좀 해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이유기 없어요. 뭐 아무 힘이 안 나요. 뭐 이러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네. 근데 감정도 흉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롤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우울증 환자라는 롤이야. 지금부터 그걸로 연기해줘. 네. 그러면 그걸 하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보다 안 슬픈데 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슬퍼해야 되고 재밌는 척해야 되고 부장님 얘기했을 때 이건 거 전부 다 감정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롤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감정이라는 부분도 구현은 가능하다. 실제로 감정인지 아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챗 GPT가 점점 쓰시면 쓰실수록 네. 정말 놀라움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네. 근데 원래 됐거든요. 제가 활용법을 찾으니까 제가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니까 이게 되네. 얼마 전에 중국 친구랑 네. 이걸로 통역도 했었어요. 뭐 얘기를 하는데 이때 챗GPT 지금부터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바꿔주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바꿔줘. 통역을 해줘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야. 그 통역기를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또 책에서 네. AI 시대는 여러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의 언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과 좀 관련이 되는데 통번역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통번역은 결국 데이터의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수록 확 쌓이거든요. 갤럭시 S24가 이제 그 통번역 되는 전화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이제 데이터가 금방금방 쌓이니까. 그랬을 때 말하자면 여러 언어를 좀 이 정도까지 하면 그냥 다 이 정도 수준인 건데 한 언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언어도 이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통역이나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어휘를 써도 질문을 해도 좀 더 고급진 어휘, 좀 더 고급진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가 또 따라가야지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여기까지 깊이를 파고들면 다른 언어도 이만큼 효과가 나요. 근데 이 언어도 이렇고 이렇게 흔히 영계국어라고 하는데 여보 한국어도 못하고 미국어도 못해 영어도 못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여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대충 여러 개 언어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개 언어를 깊숙하게 잘하는 게 한국어라도 정확하게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문해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제가 챗 GPT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컨텐츠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있는데 이시안 교수님께서 가장 내용이 심도 깊고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책 네. 진짜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설득의 심리학 네. 같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네. 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덕담을 와. 또. 네. 너무 좋은데요. 챗 GPT에게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쓰시는 분으로서. 네, 그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요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킬적으로 이걸 설명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질문 잘하는 게 중요해. 그건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네가 알아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명확한 니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에 챗GPT 한번 써봤는데 별로예요라고 하시는 분은요. 그럼 무슨 질문 처음 넣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할 질문이 없으니까 너 뭐 자기 이름 이시안 알아? 뭐 이런 거 넣어놓고요. 자기 회사 넣어놓고 별 니즈가 없이 여기 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이 앉았기 때문에 그냥 질문 자체도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니즈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질문의 범위 그리고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배경 정보도 제공하고 목적을 명시하는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웅달 책방이 앞으로 어떤 채널로 발전하면 좋을지 알려줘 라고 챗GPT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죠. 근데 과연 웅달 책방이 그걸 보고 참고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항목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웅달 책방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채널 콘텐츠 방향성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줘. 그리고 시나리오 주는 거죠. 1000만 명 구독자가 되었을 때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좋을까? 다시 뭐 100만 명 구독자일 때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100만 명이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개수를 지정해요. 5가지 정도를 얘기해줘. 그리고 비교 대상을 줍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을 보면서 거기랑 비교해가지고 참고로 해서 알려줘. 그리고 또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런데 뭐 미스터 비스트는 채널 성격이 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과 인터뷰, 뭐 경제나 인문 재테크 이런 키워드는 꼭 살려줘.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항목별로, 시나리오별로 그리고 개수 지정을 하고 비교 대상을 주고 포인트들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거를 질문에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웅달 책방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돼가 아니라 항목별, 개수, 시나리오, 뭐 비교 대상 이런 것들 줬을 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맞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챗GPT에게 질문을 잘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 문장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여러 질문을 해도 되고요. 단계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단계,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하면 확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좀 더 논리적이긴 하거든요. 챗 GPT의 답변 효율을 올리는 마법의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는 오픈 AI에서는 챗GPT한테 어떻게 질문할까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는 몇 가지 그 재밌는 팁들이 있거든요. 오픈 AI에서 나온 팁들이 그게
단어를 보면 차근차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법의 단어예요.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줘가 아니라 차근차근 알려줘. 논리적으로 알려줘. 분석해서 알려줘처럼 뭔가 논리적인 이런 스타일의 단어를 넣으면 조금 더 정교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해줘. 누구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령 내가 뭐 그 연설을 해야 된다. 그 연설 스타일을 링컨 연설 스타일로 해줘. 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스타일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감성적 호소에 약하대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질문한 다음에 야, 이 논문을 분석해줘가 아니라 이 논문을 분석해줘. 근데 이 내 커리어에 되게 중요한 논문이야.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답변의 그 어떤 정확성이 8% 정도 성능이 향상된대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꼭 해줘. 부탁해. 이런 걸 넣으면 심지어 야, 완전 인간인데요. 네. 심지어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10 줄게. 그러면 또 잘한대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재밌네요. 챗 GPT에게도 인간에게 네. 그 아까 창의성을 훈련하는 것처럼 네. 챗 GPT에게도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질문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얘는 얘 자체는 창의성이 없는데 내가 창의성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제일 가까운 게 비교하는 질문? 그 트리저 기법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생각, 발상, 그 발상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명을 할 때 발상법인데 이거와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가 나오지? 이런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되게 유명한 게 네. 지금은 뭐 잘 나가는 소프트뱅크를 하지만 어렸을 땐 그냥 대학생일 때는 등록금도 없어서 그랬을 때 발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단어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단어 3개를 뽑아서 요 3단어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어느 날 뭐 사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나왔대요. 이걸 3개를 합쳐서 전자사전을 처음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는 기술이 없으니까 공대 교수 찾아가서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냐.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와서 샤프한테 그 기술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지금의 그 부를 읽은 거거든요. 이게 트리즈인데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상관없는 단어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서 뭐 나오는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내가 뭐 지하철과 주전자를 연결해서 비슷한 점을 찾아줘. 라든가 제가 이 책에 예를 넣기 위해서 하나 재밌는 걸 했어요. 그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천문학의 그 블랙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사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가사를 준 다음에 야,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은 이건데 이거를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줘. 그러니까 또 블랙홀 사건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원래 그거 때문에 만든 건데 제가 이거를 프랑스 민주주의 혁명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줘. 그랬더니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굳이 하자면 하면서 탁 하는데요. 우와. 그렇대요. 예, 사건의 지평선은 이걸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이거든요. 그 민주주의의 맛을 본 이 민중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겪은 게 그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천문학에 나오는 이 블랙홀에 나오는 이 개념과 프랑스 민주주의 혁명이 연결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해요, 제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제 생각도 넓어지는 거죠. 야, 진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진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책 진짜 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나한테 질문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서 정보와 그 사람의 그 어떤 유익한 포인트를 얻어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AI한테 질문해서 나의 능력을 좀 2-3배 확장시키고 있는 사람, 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가속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요. 변화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경단녀 분들이 있으세요. 네.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사실 경력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경단녀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러신 분들, 기회를 잡으시려는 모든 분들한테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웅달 책방이 좀 또 재테크 네. 많이 다루잖아요. 네. 혹시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는 그래서 연결될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죠. GPT가 비즈니스의 변화를 만들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GPT로 인해서 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뭐 어떤 게 뜨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 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GPT-3라는 게 론칭이 됩니다. 개인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거래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에 그 데브데이 그러니까 그 오픈 AI의 발표 행사에서 GPT 11월 달에 런칭할래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아시잖아요. 뭐 끌어내려와라 MS가 들어온다 이런 사건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옹달책방님이 자신의 데이터와 생각들을 데이터로 다 넣어가지고 네. 옹달책방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챗봇한테 상의를 하면 옹달책방님한테 상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가령 어떤 분의 어떤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그분의 주식하는 방법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분이 그런 챗봇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데이터, 지혜 이런 거 다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 이런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직접 나한테 내 상황에 맞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 찾아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내 주식은 맨날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딱 맞게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1대1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GPT-3라고 해서 GPT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 만들었어. 뭐 나는 뭐 인문학에 대한 뭘 만들었어. 뭐 시나리오 만드는 사람은 시나리오 잘하는 법을 만들었어. 이건 이제 누가 구입하고 구독해가지고 사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대박이네요. 그런 것들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당장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계의 주식으로 유명하신 분들,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쉽게 1대1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야, 진짜 그 구독하고 네. 야, 그런 세계가 또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뭐 이미 이번 2024년은 그게 이제 많이 퍼질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교수님 진짜 네. 오늘도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네. 가장 시대를 앞서가시는 그런 감사합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너무 심플하게 정리를 쏙쏙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네. 향후에도 또 준비하고 있으신 책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기술, 인문,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어떤 트렌드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에서 네. 또 뭔가 시대적 흐름이 있다 하면 또 언제 어떻게 빨리 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연도 말에 인문학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벚꽃연금 같은 책을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늘 어느 시점에 나와가지고 늘 어느 정도 팔리는 그런 시리즈 하나를 좀 내면 좋겠다. 시리즈예요? 예, 예. 그래서 인문학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내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연도 말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들,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그러면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가열되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란 말이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언제 이렇게 됐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때 너무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되는데 모든 솔루션들이 비대면이 다 됐더라는 말이죠. 그게 다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안 써고 있을 뿐이었죠. 네.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라이프나 뭐 취미 이런 면에서는 오프라인이 활성화되지만 비즈니스 면에서는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AI가 쓰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 이 변화를 잘 보시면서 이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법, 질문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거는 AI의 질문에서 나의 인사이트를 찾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외모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이게 경단년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네. 이런 세상에서 차이는요.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네.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라서 제가 권하는 건 이 책을 읽으심으로써 일단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를 좀 실천하고 펼쳐 보이시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